스카이어 슬프 타임즈 2023년 10월 16일자 기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의 멘트를 약간 바꿨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라서 어, 옷을 좀 입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전쟁터 과감하게 군용기 띄웠다. 220명 구한 한국 일도 감사. 먼저 이틀 전인가 보도를 했는데 또 한번 보도가 나와서 기록을 남깁니다. 유지혜 기자 이세영 PC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중앙일보 2023년 10월 15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1차관 직접 맞았다. 국가가 비행기 보내다니. 특히 이번에 수송한 인원 중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포함됐다. 1. 수차례 사의. 향후 일본도 협조할 것.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 9월 달에 개각이 됐죠. 여성 외무상이 말하자면 그 장관이 된 게 20 몇 년 만이라고 또 소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면은 여러 외교 천녀를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도 전해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적극 협조하겠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며 직접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조금 뿌듯하게 느껴지는 뉴스들이 나와서 기분이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번 수송기는 그 다목적 공중 구비 수송기 KC 330 시그너스 시그너스라는 게 백조짜리라는 별자리 이름이군요. 백조처럼 날라서 그렇게 간다. 별자리 백조짜리로 그 북극성이 가려면 지금부터 모르긴 몰라도 한 만 년 이상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천문을 배울 때 좀 배운 것 같아요. 자완 항속거리가 꽤 길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내 철수 작전이 가능하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차관이 맞이하는 장면이고요. 이스라엘 제외 국민을 이런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맞이를 했네요.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자국민을 하는데 비행기 보내긴 보냈는데 돈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국민들한테. 왜냐하면은 그게 그런 군용기가 없다 보니까 민간 비행기를 결국 보내니까 민간 비행기가 그 정부 돈도 한계가 있었는지 돈을 받으니까 누가 거길 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료인데 한국 가서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일본 가는 거는 뭐 또 돈을 부담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뭐 이런 또 별도 이 부수적인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메타 중동 전쟁 가짜뉴스 지적에 관련 게시물 80만여 개 삭제. 이경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 메타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가짜뉴스 차단을 강화했다 해가지고 한 80만여 개를 삭제했다는데 이런 내용이고요. 가짜 뉴스 등의 잠재적 확산에 대비해 이를 관리하는 기술의 기준을 일시적으로 낮췄다는 게 메타 측 설명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은 소셜 미디어의 이상주의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여준다라고 블룸버그 타고 사라 프리어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플랫폼이 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이러한 목적에 기대해 왔다. 이제 중동의 또 다른 갈등은 소셜미디어 업계가 더 이상 그러한 고차원적인 비전을 핵심 임무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언론 이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 여론이나 의견들이 말하자면 결집이 되고 또 흐름을 알 수 있는 거로 됐는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오히려 혼란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SNS는 이상적인 것은 이제 좀 끝났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성 언론 매체는 상대적으로 진짜라는 의미가 되는데, 과연 그런 건지 또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일반 사람들은 건초더미에서 정보의 바닷속에서 바늘 찾는 기분이 날이 들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이 이 신뢰성을 가지고 언론 매체들을 뉴스를 일단은 보게는 돼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구심을 가져보고 다른 뉴스하고 연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이 정신적인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선전성동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이 균형적인 이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추경호, 내년 한국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 별로 없다. 요 뜻은 이영호 기자가 한국경제TV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선진국이라는 게 원래 경제 성장률이 1.5%면은 그래도 높다, 이런 게 이제 뭐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1.5%에서 2%선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지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했을 때 그 경제 성장률이 GDP가 계속 떨어졌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오르지 않고 꾸준히 그냥 유지는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성장 구조 터널에 지금 우리는 저성장 구조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좀 더 국가가 팽창하고 더 커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과제가 되겠죠. 어쨌든 올해 2023년도는 한국은행이 1.4% GDP 성장하면 많이 성장한 거다, 계속 전망치를 낮췄는데, 정부도 인정은 수용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의 그 예측에 대해서. 근데 내년은 2%대로 밝혔다. 그러다가 또 올해처럼 상반기 가서 또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작은 마라케시에서 인도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올해 반도체 경기가 안 좋더라도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선방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봤듯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까지 경쟁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고, K컬처, K콘텐츠, K푸드까지 포트폴리오가 꽤 다양한 편이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좋다 그러면은 한 3, 4% 정도 올라가야 좀 되게 그렇게 좀 만들 수 없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번 뭐 호전이 된다 했다 뭐 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도 결국 안 좋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업 활동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국 대기업 98개, 한국전력, 이마트, 롯데쇼핑 부진.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일본판입니다. 한국 대기업 500개의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 1.16으로 감소했다. 500개 업체의 전체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동기는 4.42이니까 이것은 거의 꼬꾸라지듯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도 내년에는 뭐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지요? GDP 쪽은 그냥 전체 그 뭐 우리 기업으로 치면은 매출액이라고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눈 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여기 그 파란색 글씨로 그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해서 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그 추경호 부총리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공기업, IT, 전기, 전자, 유통 등의 업종이 부진했다. 이렇게 돼서 방산 뭐 이런 거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또 그 상반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또 있습니다. 꼭 이런 것이 국내 뉴스에서는 그 머리 기사로 올라오질 않죠. 편집의 의도가 뭐가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요거 일본판 정도에서 그 야후 재팬이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올리는 거로 보이니까 어느 게 더 좀 객관적이냐 할 때는 오히려 야후 재팬에서 한국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 하림사례를 별도로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출산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자. 이미지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요게 그 원서의 그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걸 비유로 해가지고 저출산이란 말 사회에 만연히 현재되고 저출산의 홍수, 무감각해진 사람들, 저출산 경고 이런 거가 반복되면 되레 체념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조지 레이코프 이 책을 읽어본 것도 그꽤 오래됩니다. 거의 뭐 한 2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새롭네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내용이고요. 말이 인식의 틀, 프레임을 정해버린다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 말 속에는 그 말에는 벌써 이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의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말 표현이 또 중요한 것 같고 언어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을 흉내내서 이런 것들을 정치에서 많이 써먹게 되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이 하는 말이나 여당이 하는 말 이런 거 좀 들어보면은 뭐 속된 말로 제가 좀 무식한 말로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이 책을 썼을 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왜 코끼리를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코끼리는 그 미국의 공화당의 상징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코끼리가 없는 그 국가에서 왜 코끼리를 상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때 그때 클린턴이 그 공화당을 이기기 위해서 한 캐치프레이즈가 어, 내세운 그 캐치프레이즈가 It's the economy, stupid. 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뜻으로 이제 국내에선 번역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경제 가지고 그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경제라고 바보야. 정체성이 문제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장 찍을 때, 선거할 때 이 찍을 때 결국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그게 참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은데 참 정체성이라는 표현으로 했네요. 그 남미에서의 요즘에 그 뭐
총선 이런 것들이 뉴스가 막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남미 쪽은 좌파들이 좀 득세했다가 최근에 우파들이 조금 많이 정권을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 그런 좌파들이 많다 보니까 우파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재 정권도 미국은 지원을 하는 나라다. 민주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공산주의하고 대립해 있던 시절에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떠나서 미국은 소련의 그 안 넘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작들을 남미 쪽에도 많이 했다 하는 얘기들이 별도 있는데 맨 뒤에 참고적인 자료를 하나 첨부할 계획입니다. 간첩을 의심받고 갑자기 구속. 중국에서 6년 복역한 일본인 남성이 경악한 중국 당국의 있을 수 없는 실태.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불법이다. 스즈키 에이지라고 그 경험당을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문예춘추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16년 7월 간첩 혐의로 베이징 국가안전국에 구속된 전 일중청년교류협회 이사장의 스즈키 에이지 씨. 중국에서 약 6년간 치열한 주거감시 수감의 나날을 보내고 2022년 10월 11일 작년이네요. 1년 전이네요. 형기를 마치고 귀국했었다. 그걸 1년 후에 지금 이런 문예춘추라는 데에서 보도를 했는데 간첩 혐의의 놀라운 조잡한 근거라고 해서 2013년 12월 4일 일본에서 알고 지낸 중국 정부의 외교관 탄백양이라는 사람하고 베이징에서 회식을 할 때 대화가 문제시 되는 듯 했다. 그는 주일 중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지냈었다. 그래서 7월 달에 중국에 귀국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 들어간다는 엘리트 코스를 걷고 있었다. 아, 노사라는 게 이제 추정안에 한 사람이라는데 사람 이름이 뭐예요? 노사는 이날 탄백량과 내 통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미 탄백량 씨도 구속 조사를 받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었지만은 도청하고 있었다고 나는 의심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알 수 없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하지 않으면 불법이랬다. 중국 공산당의 논리는 그런 불법 행위들을 니들은 전화 통화를 한 거야. 그래서 불법이고 간첩 행위다. 이런 얘기인데 회식을 하기 직전 북한의 고 김일성 주석의 사위 장성택 씨의 측근 두 사람이 처형됐으며 그의 행복도 모르며 행방도 모르며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전달 이 국회의원이 언론에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보도가 일본에 있었던 것은 2013년 12월 초니까 어, 뭐 그때 좀 궁금해서 알고 지내던 외교관이니까 탄백량 씨하고 회식 때 물은 모양이네요. 전화 통화가 아니고 이 어떻게요? 라고 물었다는 생각이 났다. 그는 단순히 모릅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런 간단한 대화였다는 얘기죠. 처형 소식은 공개 정보였고 베이징에 오기 전에 일본 신문사도 보도했던 내용이고 게다가 탕백량 씨는 모른다는 말밖에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위법이냐 그랬더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중국 내에서는 보도를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제도는 어떻게 되나? 이런 정도의 대화로 구속하도록 법제도, 인권 감각의 분노와 황당함이 교차했다. 너와는 한번 만난 적이 있다라고 취조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랍니다. 30세 전후로 거무스름한 피부에 올백머리, 겨로리또한 눈인 겨로리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일본말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본 기억이 있다. 나는 무심코 아 하고 뭐 소리를 높였다.
우호 활동 현장에도 국가안전부의 감시가 이런 게 있었는데 2010년 6월 농림사업 때문에 랴오닝시에 방문했을 때 일이다. 나는 일중청년교류협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식림사업 작업실은 대표단 단장이었다. 그때 나의 심부름을 하고 해준 것이 이 남자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원이었다는 얘기네요. 저기 감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국가정보원 직원 정도 되겠죠. 북경으로부터 봉사자라고 했다. 봉사자인데 그게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었다는 얘기죠. 중국에서는 1998년 장강의 대수해를 계기로 자연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각종 조림 사업이 시작되어 있는데 99년 7월에 오부지 게이저 총리가 방중 때 식림 사업 때문에 1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설립한다고 표명, 그해 11월에는 중일 양국 정부의 교환 공문이 교환되고 일중 민간 녹화협력위원회가 설립됐다. 일중청년교류협회는 이 조린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람이 대표가 됐던 모양이에요. 일중정상의 대담에서 시작된 그 일이 현장에까지 국가안전부의 감시가 있다니 놀란 나머지 나는 잠시 말을 어, 잊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걸 다 읽어가면서 하는 게 스토리가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태양이 빛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감옥 시절의 내용인데 자기 고생한 얘기 생략하고요. 일본 정부가 중국 당국에 구속된 보도를 인정을 했다. 그래서 에, 이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이렇게 중국 당국에 의해서 간첩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요즘 뭐 중국에서 그런 식의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간첩법 이런 게 또 강화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먹겠냐고 해가지고 다른 외국 기업들 다 나가라는 얘기인지 뭐라는 얘기인지 잠깐 국내 보안을 지금 쥐어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관계자에 의하면은 이 남성은 이달 10일경 베이징으로 이동해 15일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27일에도 근무처에 연락이 없는 상태. 중국에서는 지난해 저장성 등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일본인 남녀 모두 4명이 구속됐다 해서 2016년 7월 28일 마이니치 신문 조간신문에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방장군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 잠깐 했던 사람이죠.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구속을 일본 정부로 정식 인정했다. 일의 성질상 논평하기는 피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부정을 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떤 구조 활동이나 뭐 이런 거는 없고 이게 뭐 잠깐 일본에서는 어떤 기구가 정보 활동을 하는지 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뭐 중앙정보부,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뭐 이런 데가 있지만은 일본은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히 대응을 못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왜 이런 거를 제가 길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냐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권병현 씨라고 중국 주중대사를 상당히 장기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가 2008년에 3월 31일에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당이라고 그죠. 등과 함께 올해로 10년째 황사 및 사막화 방지용 방품링 건설 사업에 매진해온 권병현 주중대사 출신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대부분 뭔가 일중 청소년 뭐 협회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젊은 애들이 가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노인네들이 심겠어요? 우리나라도 식목일 때 젊은 애들 많이 물론 나이 든 사람들도 동원됐지만은 식목을 하기 위해서 식목일까지 만들어서 그때는 휴일까지 만들어 가지고 동원돼 가지고 남산에 그 송충이도 나무 심을 게 없으면 송충이라도 잡으러 갔어요. 그 식목일 날. 한중문화청소년 미래숲 이하 대표는 연중 수차례씩 내몽고 자치구 서부에 위치한 구부차 사막으로 달려가 나무를 심거나 수목관리 상황 등을 살펴봐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2008년에도 이 정도 연세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분을 직접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연한 일 때문에. 어, 그런데 이제 제 지금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중대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아주 친중인 같이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는 것 같은 행보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나무 심기 그는 뭐 언론 뉴스에도 한국에 가서 나무를 많이 심어준다는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적 결과는 실패로 보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황사가 더 심해지고 있죠. 그게 나무 조금 심는다고 그게 다 막아진다면 어,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그다음에 뭐 자랑스럽게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그 우리 돈 들여가지고 그 돈을 어디서 구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청년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조림 사업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중국 자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하면은 지금 황사가 그 자연적인 그 사막의 그 모래 황사만이 아니고 문제는 그 공업화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 굴뚝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들이 더 침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황사라는 것만 해가지고 모래에다 하는데 그때 그 분석을 해봤으면은 그게 공업화에 의해서 굴뚝 공장에서 석탄가루들이 저 미세한 석탄가루들이 혼재가 돼가지고 날라온다는 거. 그때 이제 환경부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약해 빠져가지고 중국 애들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니들은 화력 발전 안 하냐, 뭐 이따위 소리들 하는 놈들이니까 자관 제가 반중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중국이 물리적인 침략을 해서 침공한 것도 요즘에 국뽕 영화에 무슨 뭐 또 만들었는데 뭐 관객도 그 뭐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침공 아니고 뭐냐? 그건 침공이다. 대한민국 환경 저거 해서 그 다들 사람들 건강 나쁘게 해가지고 물론 그 중국 그 자치 내에서도 북경도 뭐 1년에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그 우리나라보다 뭐 더한 게 되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노력으로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 저는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걸 떠나서 옛날 그 사막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화 됐던 그런 지역 이런 지역가 다시 그 온난화 지역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그냥 엉뚱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좀 사이드로 약간 빠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유명 유튜버 요 새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새우 등에 등 터진다는 얘기 되게 싫어한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고 어, 우리는 물론 팔레스타인 편이다. 이집트 국민 여론의 80%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난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집트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좀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관 가자 지구에서 몰아내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는데 또 뭐 이국가 체제를 그 해야 되지 않냐, 바이든이 또 뭐 이런 의견이 또 나왔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시나이 반도는 그 이집트하고 전쟁할 때 사실은 여기를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먹었었죠. 이렇게 크게. 그런데 그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여기 사실 시나이 반도가 사람 살기가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닌 모양입니다. 성서 속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정착을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낼 때까지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40년 이상 걸린 후에 그 다음에 여길 정착했다는데, 정착할 때도 척후병도 보내고 뭘 보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해서 침략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라 이게 진짜 그 역사라면은 시나이 반도 그 척박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이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이대로 가면은 그 독립국가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모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세대가 바뀔 때까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전투력을 키워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역사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서가 역사 기록이기도 한데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도 여기가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삶을 살기에 좋은 지역 같지는 않아요. 어, 여기에 뭐냐, 팔레스타인 가자 사람들이 밀려 내려온다. 이거 입시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얘기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라는 홍콩, 뜨는 싱가포르,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면서 이 금융 허브로서의 그 기능이 싱가포르한테 자꾸 뺏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권 잡을 때마다 인천 국제도시를 금융 허브로, 노무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금융 허브 정도 하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뭔가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입지적으로 싱가포르만큼 그렇게 찾아올 만한 데냐?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게 북한이 없으면은 좀 더 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한반도가 경인 지방, 아니 인천이라든지 어디든 금융 허브, 세계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좀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5만 년 만에 깨어나는 좀비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리자 테들리와 푸마, 슈리바, 스타바,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한 사람은 장 미셸 클라벨이라고 73세 되시는 분인데, 시베리아 영구 동톡층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거의 5만 년 전 된 바이러스를 포함한 거대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10년 이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발표는 이 바이러스들은 모두 전염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는 기후변화로 남쪽에서 오는 위험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영구 돈독증이 해빙되어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자유로워지면서 북쪽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저도 시베리아 근처 내몽고, 몽고,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데도 온대 지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북극이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북극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뭔가 천문 현상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과학자 팀도 다세포 생물도 크립토 바이오시스라고 불리는데 비활성 대사 상태에서도 영구 동토층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살 조건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은 그러니까 가사 상태로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다시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클라벨이라는 사람은 이론 입자 물리학, 응용 컴퓨터 과학, 생화학을 전공한 그는 면역학에 대해서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런 착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경향. 요 용어 오래 들립니다. 우리는 어떤 갖춰진 철학 틀,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하는데 참 한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얘기네요. 상자 밖에서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참 이거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뭔가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이 이제 그또 읽는 중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두 장으로까지 편집을 했는데요. 어, 그 클라베리의 또 부인이 이 실험 생물학자인데 켄탈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켄탈 아베르젤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는 만약 꽃이 피는 식물처럼 복잡한 것이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구 동토층에서 바이러스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바라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시베리아 지역이 지금으로서 산업시대로 봐서는 석탄,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도 자랑한다. 알래스카나 그린란드와 같은 영구 동토층으로 뒤덮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러시아는 이러한 토양을 채굴하는데 더 적극적이었다고 클라비씨는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재앙이 닥치는 거 아니냐. 코로나. 그거를 이제 이 언론 뉴스는 좀비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저 조금은 이것도 잘못하면 가짜 뉴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용된 것은 그가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철학을 잘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도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시베리아에서 이 석탄,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이런 게 또 터진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경제력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바이러스로 망한다? 글쎄 옵시다. 그건 두고 봐야죠. 확실한 거는 뭐죠? 과학이 더 어렵네요. 시카고에서 지금 밖에서 자고 있는 수천 명의 이주민들을 위한 그리 따뜻하지 않은 환영. 내일 세일즈맨 앤드 루라 로드리게스 프레사 맞게 발음했는지 모르겠네요. 시카고 트리번지인데 베네수엘라에서 그 남미를 거쳐가지고 멕시코를 거쳐서 그냥 막그 미국으로 올라온 거죠. 텍사스주 엘파소시 공무원들이 텍사스주 엘파소시 공무원들이 버스에 태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시카고로 보내진 베네수엘라 출신 가족은 성역 도시에서 첫 사흘밤을 밖에서 잠을 청하며 보냈습니다. 라고 해서 지켰네요. 텐트 해가지고 어떤 남성분은 그냥 바닥에 이부자리 깔고 그 담요를 덮고서 잠을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시장이 얘기는 2024년도 예산에 2024년 비용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주 자금만 포함되어 있다. 1억 얼마 달러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바이든 때는 무조건 막았죠. 그래서 그 긴 거를 그 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였더니 이때다 해가지고 그냥 맞는데 미국 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인구가 계속 그 안 줄고 뭐 하는 게 이민들이 계속 오고 아메리카 드림을 찾아서 오는데 문제는 베네수엘라 같이 이 석유 부국이 흥청망청 돈 쓰다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독재 정권 되면서 국민들이 나라를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한국이 싫다고 나라를 도망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민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이 아주 지겨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아마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 없는 사람들보다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도망갔을 확률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그 삼면이 바다에서 그 진짜 돈이 있어야만 어디 뭐 밀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그 밀항까지는 아니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거죠. 한국에서 다른 나라 가서 살겠다. 한국이 아주 지겹다. 지겨움을 느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재외동포 중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는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가면 살 수 있겠지 하고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미국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온다는 게 참 그러니까 참 세상이 어렵네요. 어렵네요. 남미가 또 좌파 정권들이 득세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거를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